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중앙지법에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차 공판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어제 핵심 증인들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었는데 3명 다 셈법이 상당히 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진짜 어제 5차 변론이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 재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어제 증인들 자체는 이제 국회에서 요청한 증인이에요.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핵심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예상외로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의 말이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본인들이 검찰이랄지 아니면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은 이제 거의 다 본인 이야기가 이전에 언론 인터뷰랄지 아니면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거의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홍정원 전 차장과 관련된 신문 자체는 이제 원래 이제 일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회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예. 또 선관위에 관해서도 이걸 마비시키기 위해서 장악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에 관한 건데 어제 사실은 탄핵 사유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진술, 증언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체포주와 관련해서랄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끌어낸 부분에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측할 때는 이 사람들이 워낙 핵심적인 내란죄에 있어서 수뇌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도 뭔가 탄핵 심판이랄지 그런 것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그냥 쉽게 이대로 진행돼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측의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랄지 신빙성이 없다랄지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랄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걸 또 증명을 하려고 하면 또 증인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증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그 증언을 다 안 받아들이고 기각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어제 만약에 3명이 똑같이 이전에 언론이랄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을 이대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변수가 있어서 뭔가 시간도 좀 덜 걸릴 가능성이 크고 증인도 더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사령관입니다.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들이 국회 측 질문에 일부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하고 어떤 질문은 대답하지 않은 게 물론 전략적으로 하겠지만 전체 재판을 봤을 땐 좀 불리하게 갈 수도 있는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제가 좀 이따 드리고 네.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진우 전 사령관은 네. 본인이 이 헌법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과 결과 같이예요. 그래서 거의 정당하다고 보는 예.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자기는 TV를 보고 이걸 알았다는 거야. 네. 이게 모의나 그런 거 한 사실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처럼 보이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계엄을 나중에 알아서 그 지시했다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서로 틀리다.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이 둘 다 지금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피고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이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피고인들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증인을 서게 되면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체포조에 대한 내용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다라는 내용 이거 자체는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장악, 국회의 기능 마비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면에 있어 들어가면 이건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답하기가 어렵다. 답변이 제한된다 그런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뭐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제같이 증인 신문을 해서 거기다 답변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어떤 역할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어제 신문과 비슷하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큰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불리를 생각했는데 이제 어제식으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전 사령관은 그게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이진우 전 사령관만 좀 떼어서 좀 들여다볼게요.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제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뭐 전략입니까? 아니면 뭐 마음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공소장 내용이 보면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검찰 공소장은 그냥 검찰이 지어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쓰는 것인데 예. 지금 본인의 어떤 입장은 어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단지 대통령부터 지시나 명령 받은 사실 없다 이 얘기만 했지. 예. 그리고 또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이제 본인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어떤 지시는 받은 적이 있는데 예.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국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국회에 들어갔는데 뭐 국회 내부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있다가 뭔가 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취지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시는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이 없고 수방사 군인들도 별로 한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뭐 예.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거부했는데 지금 답변 거부한 내용은 거의 이제 검수할 공소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답변할 수 없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군인이 명령을 이행할 때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이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책임을 다줄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게 돼 있죠. 네. 군인이. 예. 근데 이제 유법이라는 판단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예. 뭐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명령을 받는 그러한 부하 아니면 밑에 하급 뭐 간부랄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법적으로 검토하고 뭐 헌법을 봐가지고 이게 비상사태냐 아니냐 계엄의 요건에 맞냐 안 맞냐 이건 따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어떠한 뭐 지시를 내렸는데 아니 나는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이준우 사령 같은 경우는 계엄이 적법하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자체는 이걸 오히려 적법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항명이기 때문에 예. 또 항명이면 군에서 항명 자체는 엄청나게 처벌이 엄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아마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뭐 명령을 하니까 예. 이게 내가 유법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명령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유법한 명령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가서 끌어낸다랄지 뭐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나는 뭐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한 거고 이제 본인의 입장이 뭐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뭐 무죄라는 주장의 취지잖아요. 자기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죠. 예,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는 별개로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출석을 했던 또 다른 증인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된 질문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아무래도 이번 내란 혐의 입증에서 가장 큰 부분을 또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정말
재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어제 3명 중에서 이제 홍정원 차장이 이제 대통령이 가장 불리한 증언, 네. 그리고 국회 측에 가장 유리한 증언, 국회 측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뭐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전에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국회에서 이 얘기했을 때 이제 저도 볼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예.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뭐 싹 잡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할 사람들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재 뭐 이렇게 기재하다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반절 정도 기재하고 그다음에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해보니까 10대에서 16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싹 잡아들이라는 것이 예. 나중에 이제 체포적으로 불러줬던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이것은 간첩이 아니다. 뭐 결국 정치인이고 예. 그다음에 간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저도 볼 때는 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 측 입장은 이제 다르는 거예요. 잡아들이라는 것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간첩을 잡아들이면 뭐 대공수사권도 주겠다. 그런데 이제 대공수사권은 좀 간첩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말이 또 일부는 또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는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잡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정원에서는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 권한도 없어요. 체포 권한이 없는 거죠. 체포 권한이 전혀 없어요. 어제 정영식 재판관도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정치인 체포 권한이 국정원에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에는 체포 권한이 없죠. 예. 그래서 결국 방첩사령관으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유치 추적을 해달랐다가 아닙니까? 예. 뭐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포자 명단은 불러줬는데 이 사람들에서 유치 추적을 해달라. 근데 그건 이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 추적을 이제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간첩을 잡으라는 어떤 지시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식 헌법재판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약간의 의문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렇지만 홍정원 전 차장은 이거 간첩은 아니고 결국 뭐 정치인 체포하라는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하겠죠.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불러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또 다른 결에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자신의 이제 기억과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틀리다고 같죠. 얘기를 예. 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제 본인이 분명히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선관위의 계엄군 투입하라. 이건 내가 분명히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의 계엄군을 투입해서 뭐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국헌 물론 목적이기 때문에 네. 탄핵 사유에도 해당이 돼요. 내란죄에 해당이 돼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 자체가 계엄군을 보냈는데 예, 뭔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뭔가 선관위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관한 시스템 그런 거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악을 목적으로 했느냐? 뭐 장악도 부정선거에 대한 걸 확실하기 위해서 장악을 하려고 했으면 이건 내란죄나 예.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단지 뭐 시스템 점검하고 이전에 뭐 증거 확보 못한 걸 증거를 한번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가면 설사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이건 또 죄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그 뭐 우리가 객관적 시각이랄지 이런 거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거는 정반대의 주장. 뭐 그냥 그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실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팩트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 아니고 정말 그랬느냐 아니냐를 이제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형사 재판이 됐건 탄핵 심판이 됐건 좀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다른 주제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뒤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제 2심 재판부 이제 잠시 뒤에 또 심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거죠?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상당히 뭐 유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너무나 이 처벌의 범위가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허용을 해야 하는데 이건 이제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고 네. 약간의 허위사실만 공표해도 처벌받는다. 근데 처벌받는데 이것도 5년 이하 징역이라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피선거권 박탈되죠. 또 당선도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헌 법률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의 기본권이랄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일단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하위법이잖아요. 근데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이 되면 이제 유언이라고 해서 재청 신청을 하는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1심에서 집행유예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하겠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다 이렇게. 그거 받아들일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받아준 적이 거의 없고 또 받아줘가지고 헌법재판소 갔지만 결국 유언이 아니고 이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또 경우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재판부 또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재청 신청 자체를 받아주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재청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뭐 중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결정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재판부에서 바로 할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바로 하게 되면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아. 네.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이걸 유언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걸 또 심판을 해야 하고 결정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소원 제기하면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재판 이제 헌법소원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마은영 재판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임명이 되면 예. 헌법재판소 구조가 상당히 이제 진보성의 어떤 우유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위헌 나오게 되면 본인은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부터 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김강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